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16년도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 기출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산제도에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더 배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국의 20만 수험생 여러분, 아무쪼록 건투를 빌면서 합격의 영광을 꼭 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행정학이 말이죠. 어떤 개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개념을 잘 안 물어보는데, 유달리 말이죠. 행정학에서는 개념을 물어봅니다.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논리를 물어보죠. 논리를 물어보는 그러한 어떤 스페셜한 그러한 뭡니까? 범위가 있다, 범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 1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 흔히들 말이죠. 중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래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답 무엇일까요? 1번이 되겠죠. 가외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외성이다 그럼 뭡니까? 뭡니까? 리던던시라고 부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중첩성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도 출제됩니다. 과잉성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행정 정책을 펴는데 어떤 한 가지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염두하고서 말이죠. 다른 또 조직을 또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중첩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누누이 제가 강조드렸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그것도 1번에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을 리던던시 또는 가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뭡니까? 세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정이죠.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최소한 공무원으로 가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가 봐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조드렸는데, 우리는 말이죠.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죠. 그 다음에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마지막으로 뭡니까?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거예요. 이걸 법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말이죠. 푸는데 0.1초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번과 2번 금방 답이 나왔겠죠. 우리 행정학의 특징이 이렇게 문제 지문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효도를 할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0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직위분류제 역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드렸습니다. 직위분류제 의미를 물어본 거죠. 역시 이것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단순히 의미였습니다. 직렬은 직무 종류나 유사나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가 책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직위분류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렬 같은 경우는
직무는 뭡니까? 종류는 유사하나 그 다음에 난이도와 책임은 좀 다른 것을 직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렬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수직적인 그림이 나와 있었죠. 제가 정부의 어떤 직렬이라든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직접 그 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직으로 나와 있죠. 이것을 바로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직위라는 게 있는데, 직위는 말이죠. 한 사람이 근무에 필요한 어떤 직무와 책임의 양을 직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위분리제가 반드시 처음에 출제될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는데, 들어맞았죠. 그래서 이제 직위라는 게 있는데, 직위는 뭐냐면, 한 사람, 1인입니다. 1인이 말이죠. 직위를 수행하면서, 근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직무와 책임의 범위죠. 책임의 어떤 양을 말합니다. 양을 직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이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거 푸는데도 얼마 안 걸렸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04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제가 예산제도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경우는 뭡니까? 예산 총계주의다. 즉 예산 총계주의는 뭡니까? 예산 총계주의는 바로 완전성을 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상당히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입 대체 경비는 말이죠. 이 뭡니까? 지출이 말이죠. 수입을 수반하는 특별한 경우를 수입 대체 경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어떤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고 어떤 용역 같은 거 있죠.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적인 건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해주고 말이죠. 그 다른 사람 사인이 되겠죠. 사인에게서 어떤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수입 대체 경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 이번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학은 바로 기본기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테크닉이랄까 어떤 센스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감 있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봤자 뭡니까? 지문 4개에서 한 문제를 뽑는 게 아니겠습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답이 1번이었습니다.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5번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 이건 역시 제가 출제된다고 아주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외부에서도 말이죠. 오픈된 그런 행정체계를 가지면서 어떤 그룹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3급에서 1급까지를 한 풀에 집어넣고 거기서 좀 능력이 좋은 사람을 누굽니까? 통치권자가 뽑아내는 그러한 작용이 바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이 풀에 들어가는 임명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1급에서 3급이니까 아무래도 장관선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말이죠. 어떤 시험이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장관이냐 대통령령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이런 부분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종의 요령이죠.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뭡니까? 임명권은 각 부처 장관이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6번입니다. 조직 시민 행동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이 기본 강좌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조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조직에는 어떤 조직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이거는 뭐냐면 이 조직에서 말이죠. 조직원에 대해서 행동의 어떤 지침 같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 조직원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발런티어하게 자발적으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직 시민 행동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이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말이죠. 뭐랄까요? 어떤 역할이 모호하다. 이거 역할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역할이 모호할 때는 말이죠. 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역할이 모호하다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학 시험 풀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아니다 옳다 아니면은 모든 아니면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부분이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것도 요령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행정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문제를 푸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 허무한 것이죠.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도 아주 문제 푸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7번입니다. 정책 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자아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가장 강조되는 건 뭐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사바티어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좀 강조 또 드렸었는데 사바티어의 뭡니까? 정책 하위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이 말이죠. 신념 벨리프라고 그러죠.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신념을 수행하려면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협도 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타협과 갈등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념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어떤 말이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다. 확신을 갖는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갈등만 하면 안 되겠죠. 타협도 해야겠죠. 이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바로 뭡니까? 정책 변동에서 참여자의 신념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에더크라시 뭡니까? 콜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정책 지지 연합이다. 연합이니까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합동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의 답이 3번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이 말이죠. 미국의 학문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부드럽지 못하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 거기 보면은 뭐 단절 균형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은 뭐냐면 단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리프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정보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특히 이런 문제는 말이죠. 영어를 말이죠. 번역한 것을 조심해달라.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답이 3번이 되겠죠. 빅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대 특징은 크기. 자, 우리가 볼 때 빅이니까 이거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라든가 이런 어떻게 번역한 학문에서는 말이죠. 함정을 잘 팔 수 있다. 특히 국가 공무원 시험이랄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는 함정을 잘 팝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 시험 출제 의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사실 행정학 문제 푸는 데는 1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출제하신 분들은 한 문제당 보통 2, 3일을 걸리고 또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한 달 내내 그걸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가 발생하면 큰 난리가 나는 거죠. 소송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위신도 깎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뭡니까? 내는 사람은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 영어로 된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 놓고서 이걸 함정을 파놓죠. 주로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함정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된다. 행정학을 만점 맞으려면요. 바로 8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출제하신 분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 거버넌스 이론, 그죠? 엘렉트릭 거버넌스 이론 이런 거는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빅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빅이니까 크지 않느냐 하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함정에 푹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뭡니까? 물론 볼륨에서 크다 이런 뜻인데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볼륨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정형성은 틀렸죠. 정형성은 아니고 버라이어티 해야겠죠. 다양해야겠다. 그래서 뭡니까? 빅데이터의 3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물론 크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니까 상당히 넓겠죠. 그러나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야겠죠. 버라이어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velocity입니다. 바로 속도. 속도가 빨라야겠죠. 속도가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 흐름은 속도가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금 남북한이 대치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속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볼륨입니다. 아마 이 볼륨이라는 개념에서 크기를 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어대로 볼륨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이 크기라고 해가지고 크기 그러면 영어도 많지 않습니까? big이란 말도 크기지만 large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뉘앙스 문제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다양성, 특히 말이죠. 임시성이랄까 정형성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정부가 시험에 출제될 것이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역시나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 예산심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상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고서 뭡니까 예산을 정액을 뭐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을 명시하고 답을 풀면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9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정책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다. 이렇게 됐는데 커뮤니티는 뭡니까? 정책 공동체를 뜻하죠.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좌 시간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기출문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정책 공동체라는 거죠. 커뮤니티는 공동체예요. 정책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슈 네트워크가 있는데 정책 공동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하면서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폐쇄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쇄성을 띠고 있다. 그죠? 폐쇄성을 띠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슈 네트워크는 뭡니까? 이슈가 같으면 네트워크식으로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바로 제한을 둘 수 없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공동이란 말을 커뮤니티죠. 이 공동이란 말을 해석을 하자면 바로 연계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연계성을 띠고 있다. 이슈 네트워크는 뭡니까? 이슈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불협화음이란 것은 바로 연계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버라이티하지만 연계성을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다음에 공유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공유성이 있겠죠. 공유하고 있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걸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공유하기가 물론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유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유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을 추구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10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할 때 자, 이거는 뭐 무조건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냐면 준예산인데 준예산은 예산에 그러니까 종전의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준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은 북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말이죠. 예산 통과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주인한 의식이 엄청나요. 그래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를 거의 안 시켜준다. 상당히 오래 질질 끕니다. 물론 마지막에 통과시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준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준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준예산 말고 말이죠. 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예산 같은 것도 가예산은 기간이 말이죠. 가예산은 기간이 뭡니까? 짧습니다. 보통 1월 아주 1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짧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게 가예산이고 그 밖에 잠정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잠정예산도 있는데 잠정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말이죠. 준예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정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는 준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11번 답 1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역시나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답 2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제가 지방자치법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2번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 방식은 제한적 열거 방식이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주민자치도 있고 단체자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자치의 내용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고 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에요. 13번은 제니스에 주장한 집단사고, 그룹 싱크입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룹 싱크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사고를, 우리가 말이죠. 어떤 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다양성이 없고 말이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양성이 없고, 한 가지의 사고방식, 한 가지의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집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타율적이면서 어떤 개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죠. 여기서는 집단적 사고 예방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제니스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 제니스가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집단 사고 예방에 대해서 그룹 싱크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니스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강조한 바 있었죠. 제니스의 집단 사고 예방에서는 말이죠. 이 집단의 구성원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집단의 어떤 사고가 말이죠. 생각이, think가 말이죠. 결론적으로 집단의 의사로 결론 내면 한 가지 의사로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 구성원이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제니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리졸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말이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반대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니스의 집단사고 예방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행정학 시험 문제 풀 때 특히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항상 조심해 주세요. 뭐뭐 않는다. 절대라는 말이라든가 모든이라든가 또는 그대로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의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고 알파가 되겠죠. 여러분 실력이 90점이어도 알파가 부족하면 알파가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70점인데 알파가 크면은, 즉 요령과 테크닉이 크다 그러면은 점수 맞는데 합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은 답 4번이었습니다. 14번도 반드시 시험 출제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인데, 자, 시장은 왜 실패했습니까? 포인트는 바로 외부 효과와, 그죠? 외부 효과와, 그 다음에 뭡니까? 공공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실패했다. 또는 독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 때문에 크게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부 실패는 뭡니까? 정부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지나친 간섭, 그 다음에 뭡니까? 내부의 어떤, 이 관료들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공공재 문제죠. 그렇죠. 공공재. 공공재는 말이죠. 수요 공급 곡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지, 그 다음에 공급을 얼마나 할지를,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규율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공공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면은 답이 4번이 되겠죠. 역시 거기 보면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니다 안자 들어가면은 그거 뭡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답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자, 4번 보시면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진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적인 어떤 문제도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여러분들 약간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데, policy C라고 그러죠. evaluation 하는데, 어떤 타당성, validity라는 거 있어요. 타당성을 심사하는데 말이죠. 뭡니까? 내적 타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도 있습니다. interior validity가 있고, exterior validity가 있다. 그런데, 뭡니까? interior validity 중에서 가장 내적 타당성 중에서 가장 뭡니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조회 요인이라고 그랬죠. 조회 요인 중에서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적 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데 말이죠. 정책이 낮게 나왔어. 로우로 나왔습니다. 하이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정말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쓸까 봤더니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를요. C가 아주 낮게 나왔는데, 보니까 외부에 뭡니까? 내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내적 타당성에서, 왜 역사적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토리, 역사적 요인. 역사적 요인은 바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벌였는데 말이죠. 정책을 해가지고 정부의 사업을 벌였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일 쇼크라든가 그다음에 오일 가격이 말이죠 갑자기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을 떨어뜨렸다. 이런 것이 바로 내적 타당성, 즉 내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저해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발 효과, 그다음에 성숙 효과, 그다음에 상실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사적 저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적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또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호손 효과라고 있죠. 호돈 효과라고도 합니다. 호돈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판단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보세요. 정부는 혼잡 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에 앞뒤를 판단해서 평가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 평가하는 그 시기에 말이죠. 유류가 폭등했다? 뭡니까?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그 요소가 작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답이 히스토리컬 요인이 되겠죠. 소스가 되겠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실 요인이 모랄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회귀 요인이 있습니다. 리그레션이 있는데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 말이죠. 사람들이 또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사 요인이 있습니다. 테스팅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이 되면은 말이죠.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이 국가공무원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행동 강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합니다. 코드는 법령, 법률이란 뜻이에요. 컨덕트니까 행동 법령을 규정한 것이 바로 공무원의 윤리 확보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 있는데 틀린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는데 OECD 국가들의 행동 강령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항상 행정학이나 다른 법이나 법률이냐 대통령령이냐 헌법이냐 아니면은 뭐 명령 형식이냐 이런 것이 바로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틀린 건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동 강령은 아까 얘기했지만 Code of Conduct 아니겠습니까? 법률은 말이죠. 컨덕트, 행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덕트는 바로 세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다. 즉 뭡니까? 행정명령식으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입법이라고 그러죠.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법률 형식은 아니다. 법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옳습니다. 자, 이것은 센스만 있는 분이면 1초 내로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입니다. 조직의 통합과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도 제가 강조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민츠버그의 조직에 대한 어떤 연락과 어떤 역할 담당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츠버그의 연락망은 비공식적입니다. 공식적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문제 풀 때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비법률이냐 법률이냐 이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민츠버그는 어떤 상당한 비공식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망을 취하는 사람들 연락망을 아무래도 연락망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권한을 줄 수가 없죠. 하도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비공식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할 담당자, 그 다음에 어떤 연결된 링크 시스템,
이런 거 모형 이런 게 나오고 모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나오고 태스크포스라고 그러는데 일에 대한 어떤 수행 이런 것을 또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은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고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요령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18번도 제가 박스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렸죠. 일단 겁을 먹지 마시고 박스에 있는 내용, 행정학은 말이죠. 말 그대로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8번 같은 경우 틀리면은 참 여러분들 좀 캄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번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박스 내용부터 보겠는데, 자, 니은을 잠깐 보세요. 니은번.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을 키잡이라고 합니다.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소,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요소 줄 한번 그으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바로 D번이 되겠죠? 팩터, 컴패리슨 이렇게 되어 있죠. 팩터니까 뭡니까? 바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답이 D번과 니은이 연결된 거 일단 그걸 풀어야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세요. 점점점 나와 있고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점수를 합산해서. 그건 뭡니까? 바로 점수법이 되겠죠. 포인트 메소드입니다. 점수법이 되겠죠. 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억번 같은 경우는 뭘로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두 문제 답을 맞췄으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직무 전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놓고 등급 기준이라는 건 분류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은 뭡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도니까 뭡니까? 어떤 서열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열법이 되겠죠. 뭡니까? job ranking이라고 그러죠. 랭킹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job ranking이라고 그럽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제가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대로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이 말이죠. 2번인데 3번 디귿번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철의 삼각이란 말을 강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죠. 앵글. 그 다음에 아이언 트라이앵글을 뭐라고 하냐면 철의 삼각이라고 그러죠. 철의 삼각. 철의 삼각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철의 삼각을 할 때는 국회의 위원회, 그죠? 상임위원회 할지 이런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회와 그 다음에 정부가 있죠. 정부 관료죠. 정부 관료와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있대요. 기업이 이 삼각형, 철의 삼각을 이루면서 어떤 하위 뭡니까? 정부론을 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철의 삼각을 이루는 것은 어떤 상부적인 아주 고급의 난이도가 아니라 하급의 어떤 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철의 삼각, 즉 하위 정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위 정보론은 뭡니까? 이것도 영어를 번역한 건데 쉽게 말해서 뭡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 상당히 저급한 그런 정보론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은 뭡니까? 자기에게 맞는 법률 개정이랄까 법률 시행을 위해서 로비를 하겠죠. 로비를 하는데 이 로비하는 돈이 말이죠. 결국에는 매니팩처 할 때 제조물의 가격을 프라이스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결국에는 이런 제조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이론이 바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철의 삼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귿번 보세요. 하위 정보로 철의 삼각인데 정책 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정책을 고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티브에 발로 뛰는 투표. 이것도 실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 이제 가설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가설인데, 가설에 3대 가설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겠죠? 발로 하는 투표예요. 자, 보세요. 뭐, 티브의 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브의 가설을 이루는 요소가 있습니다. 티브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설이 성립하려면 다수의 말이죠. 다수의 지방 정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수의 지방 정부가 있으면은 발로 자기가 이주를 해가지고 자기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보가 말이죠. 정보가, 완전해야 된다. 완전성, 정보의 완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불완전했다. 그럼 뭡니까? 아무래도 TV의 가설이 성립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는 세 가지 큰 가설을 이루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20번 제가 예상 문제 했었는데, 자, 몇 번이 답입니까? 답 2번이 되겠죠. 2번 보면은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외부 효과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행정학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더 배움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자, 이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쪼록 좀 더 열심히 이번에 시험 잘 치신 분들은 합격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더 분투를 해가지고 행정학은 만점을 받도록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